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니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물이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닷물이 아닌 담수라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것도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오해와 오해가 겹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었던 거죠. 1995년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라는 연구기관이 한국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연간 63세제곱킬로미터로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470세제곱미터가 되며 이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죠. 이 결과를 유엔 산하기구가 인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물이 넉넉한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이긴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로 세계 평균의 1.6배 수준이죠. 그런데 이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국토의 63%가 산악지형이고 경사가 급해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안에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어려운 편이죠. 거기에 더해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 스트레스 지수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죠. 물 스트레스 국가는 물 부족 국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높은 국가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철 뉴스에서 가뭄 소식을 접할 때가 아니면 일상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천, 호수, 지하수를 활용한 상수도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천과 호수가 말라가고 지하수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물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물이 증발하게 되어 대기 중 수분량은 많아지지만 우리가 쓸 물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담수가 해수에 유입되어 담수가 담수가 아니게 되죠. 이외에도 여러 새드엔딩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면 파란색으로 물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인간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의 담수 자원은 지구상 수자원의 0.3%에 불과합니다. 유엔은 2050년쯤이면 인구 절반이 물 부족 위험에 처할 것이라 보고 있기도 하죠. 그 절반에 우리가 포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아껴 쓰는 것일 텐데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늘어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그렇다고 대책 없이 물을 계속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물이 부족해져도 지구는 괜찮겠지만 인간은 안 괜찮기 때문이죠.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육지에 물이 부족해지더라도 바닷물은 쉽게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착안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해수를 담수한다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같은 이온성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온성 오염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증발법입니다. 물에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물은 증발되고 염분은 남습니다. 증발되는 수증기를 모으면 담수를 얻을 수 있죠. 무인도 생존법에 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규모를 크게 하면 해수 담수화 기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막여과법입니다.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진 분리막을 두고 해수에 3투막 이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만 분리막을 통과하게 되면서 담수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무인도에서 하기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키스트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는 흡착 기반 수처리 기술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물과 오염원을 분리하는 기술이죠. 이 방식들은 해수 담수화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에도 사용되는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시는 물의 1% 정도가 해수 담수화 기술로 생산되고 있죠. 제가 해군에서 배를 탔을 때 출항 중에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꾼 물로 샤워를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쿠웨이트에는 최초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1956년에 지어지기도 했죠. 기존에는 증발법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열에너지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도에서처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위적으로 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물을 끓이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로 증발을 시키려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인위적인 열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열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를 하는데 열을 또 발생시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분리막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분리막 위주의 담수화 플랜트 기술이 발전하게 됐죠. 현재 전 세계 담수화 플랜트의 90% 정도가 분리막 방식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모량도 다른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으니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해수 담수화 기술로 담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비용도 낮은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그래핀 소재 개발이기도 하죠. 그래핀에 화학적 기능기를 부착하면 흡착 성능이 뛰어나 물에 있는 입자나 녹아있는 물질을 흡착하여 물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이온, 유기물, 박테리아 등을 걸러낼 수 있죠. 해수 담수화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해수를 담수하고 난 후에 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만들게 되면 담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온성 오염원만 모인 농축수가 남겨집니다. 더욱이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주입하는 화학약품도 섞여 있죠. 이걸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면 바닷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되겠죠. 또 하나의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연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희석시켜서 배출하는 겁니다. 근처의 하수 처리장 폐수와 혼합하거나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농축수를 분사해서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거죠.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농축수 속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염화나트륨, 리튬 등 가치가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식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외에도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너굴맨이 처리할 테니 안심하라고 라면 좋겠지만 해수 담수화 기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을 물처럼 썼던 저를 반성하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을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해수 담수화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